24 24회 책대리 라이브. 자, 뭐지? 왜너 떨리냐? 프로파간다 시대의 설득 전략. 그렇지. 최근에 그 신사임당으로 인해서 핫한 책. 일단 뭐 전반적인 요약을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 이틀 정도 뇌를 쉬어가지고 친게 아닌지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 책은 일단은 프로파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 어떤 선전, 그렇지. 그 선동, 뭐 그런 뜻인데 옛날 나치 시대, 그 다음에 그 미국 초반, 뭐 닐슨 대통령 이런 시기, 그 다음에 각 국가의 어떤 정권이 대중을 설득해야 했던 시절에 요 프로파간다 시대라고 볼 수 있다. 대중 매체가 확대되는 그 시기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광고와 설득에 대해서 여기에 좀 그렇지. 사례와 전략이 적혀 있다. 그렇지. 그래서 안토니 알프렛 카니스, 엘리엇 아론슨, 근데 누군지 모르지, 내가 스터디 못 해봤는데, 하여튼 요 책이 요 사람들이 저자고, 이 책이 그 수많은 마케팅 그 교재로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총 7부 40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봤을 때는 1부의 5장 설득의 4대 전략. 첫 번째 사전 설득, 두 번째 정보원 공신력, 세 번째 메시지, 네 번째 감정. 요 4개라고 나는 보여지고, 요 4개가 가지를 쫙 뻗어가지고 뒤에 각 부마다, 그렇지. 그리고 각 장마다 수많은 사례와 함께 그렇지. 이제 뒤에 나온다, 내용이 그렇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가 이 책의 좀 그거지 않을까. 근데 책이 이게 번역서라서 너무 읽기가 맞아. 좀 그러니까 가독성이 좀 떨어져. 이 책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읽으면 맞아. 정말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이쪽 보려면 이쪽.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오늘 요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가끔씩 이렇게 보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쪽 벗어. 또 입는 게 더 낫나? 있는 게 더 멋있다. 알았어. 우리 잠깐 입고 하자. 그래서 이 책은 하여튼 그렇게 읽거나 아니면 최소한 두 번씩 두 번 이상 이렇게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두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다 소화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부의 5장 일부를 맨 처음에 소화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너가 하나만 더 설명을 해줘. 여기 보면은 제목에 나와 있지만 프로파간다의 시대. 그래서 프로파간다 너가 잠깐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설득전략, 설득. 그러니까 프로파간다와 설득이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고 대립되는 것인지. 맞아, 있었어. 아니면은 왜냐면 요 책에 내가 있다 보니까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을 쓴 목적이 일반 우리들이 프로파간다에 속지 말고 맞아. 현명하게 거기에 그런 걸 피해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라라고 했었거든. 맞아. 그걸 너 좀 혹시 적어놨는데 어디 적어놨는지 모르겠어. 너무 많아. 이거 요약을 했는데 몇 장이냐면 좀 도와줄게. 우선 프로파간다는 아까 너가 설명한 대로 그냥 하나의 생각이나 사상을 어떠한 정보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데 그거 주입시키는 걸 말하고, 설득은 충분한 정보와 생각할 수 있는 이 사상이나 이러한 내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정보와 시간을 주면서 이해시키는 과정. 맞아. 그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책 말미에는 그러니까 쭉 케이스들을 설명을 하고 이게 어떤 전략에 의한 것이다 그러고, 마지막에는 이런 프로파간다 설득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요런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각 장이 마무리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난 여기서 의문이 들었던 게 프로파간다를 피해가는 거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알겠어. 근데 설득을 얘기할 때 심지어는 반대의 이야기까지 다 알려주고 그러한 상황에서 나의 주장이 왜 설득력이 있고 왜 이걸 따라야 되는지를 그 사람한테 설득하는 걸 설득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설득을 한다는 거는 어떤 그런 전략을 가지고 막 협상을 할 때 이 사람을 설득한다 라고 하면 나는 프로파간다의 전략을 쓸 것 같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다 그렇게 정보를 주고 충분히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그게 설득이 되는 건가? 다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궁금해 이게. 아 웃겨. 근데 이게 그 선전이라고, 그러니까 프로파간다라고 얘기하자. 그냥 선전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책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왜냐면은 예를 들어 기술적으로 충분히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믿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대중매체에 같은 광고를 일정 간격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 맞아. 그러면은 그 반복해서 하면은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 작용을 하는가. 그렇지. 근데 이 실험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반복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는 거야. 맞아. 근데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주의를 집중해서 그걸 뭐라 그랬더라? 또 기억나네? 아무 생각 하지 말게 만드는 거? 아니면 그거 말고 주변 검토, 중심 검토. 기억나? 아니 내가 이거 그거 너 맞아. 1부야. 1부야? 1부의 3장에 보면은 생각을 묶어두고 조종하는 프로파간다. 그치,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 설득에 이르는 경로가 주변 경로와 중심 경로로 나뉘어. 근데 이게 주변 경로와 중심 경로로 나뉘는 이유가 뭐냐면 인지적 구두쇠 37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게 사람은 기억나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여기서 사람은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100% 주의력을 기울일 수가 없다. 맞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냥 우리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음악 듣고 지나가듯이 이런 어떤 반복적인 광고 노출은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정보를 그 사람이 해석하느냐, 그 상태를 먼저 정의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정보가 나에게 오는 과정을 조절하는 그 전략, 방법론들이 여기 적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자 1부부터 들어갈까? 어렵다. 1부 1장을 잡아. 1장에는 프로파간다의 시대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3페이지에 이제 이 책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 나와 있어. 프로파간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설득의 기술을 활용한다. 라고 하는 거가 돼 있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프로파간다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것은 이제 산업혁명, 그러니까 프로파간다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산업혁명 시대에 제품이 많이 이제 생산되니까 그거를 팔기 위해 제조업자들이 마케팅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매스미디어가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파간다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프로파간다는 이제 상징을 조작하거나 개인의 심리를 조정함으로써 대중에게 암시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발전했다. 맞아. 그래서 거기 좀 더 가면은 현대의 프로파간다의 목적은 정보를 전달하고 계몽하는 것보다 대중을 움직여서 원하는 견해를 갖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컨트롤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전달하고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프로파간다라고 판단이 되면 판단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 거를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이건 프로파간다야. 날 조종하고 있는 거야. 맞아. 유튜브 보면 내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미안한데 요즘에 내가 이거 갖다가 와닿더라고. 마지막에 그 뭐지? 뭐? 너무 글씨가 작아. 안 보여. 인쇄를 너무 작게 했어. 그거 빨리 감는 거 있잖아. 빨리 감는 거 기억나나? 너 아니 그쪽은 못 읽었나? 빨리 감는 게 있었나? 여기 보면 시간 압축이라는 게 있어. 나 읽었어. 시간 압축. 이게 시간 압축이 나오지. 21장에 있는 건데 정보 처리를 방해하는 보다 새롭고 교묘한 기법. 맞아. 그걸 120%로 촥 압축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30초 광고로 만들어야 되면 맞아. 36초로 만드는 거야. 맞아. 그리고 그걸 빨리 감기를 하는 거야. 맞아. 유튜브에서 요즘 전부 다 그렇게 하거든. 예를 들자면 목소리 빨리 하게 되는 목소리 빨리 나. 그 뭐 제품 소개 혹은 뭐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지.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나는 뭐 60km 달리고 있는데 맞아. 그 광고자는 120km 달리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설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서 생각을 할 겨를이 나에게는 없는 거야. 그 생각이 그런 게 하나의 예다. 프로파간다의 예다. 그런 거지. 그래서 계속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1장을 나는 그 정도로 요약을 했고 그런 프로파간다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혹시 전달하고 있으면 1장 2장은 이제 불가사의한 설득의 과정에 대해서 나와 이제 이게 이제 인지 반응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지 반응. 그러니까 매스 미디어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는가를 이해하려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지 반응, 즉 메시지를 듣거나 볼 때 떠오르는 생각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메시지를 수신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에 따라 설득이 결정된다는 거야. 몇 페이지야? 되게 뻔한 이야기인데 이 페이지를 요걸 안 적여놨네. 이거 만든 말은 아니지. 아니야.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한 건 아니고 그대로 있는 거 같아. 이쪽에 있어. 인지 보조와 20 뒤쪽인데 넘어갈까? 그럴까? 그래서 어디 있는 거야? 괜찮아. 뭐 찾겠으면 넘어가자. 그래서 그러면 이 뻔한 이 무엇이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결정할까? 사람들은 떠오르는 생각에 의해 설득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결정하는가? 그래서 그걸 인지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지반응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고 무엇이 설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사람의 생각을 결정할지에 대해 할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졌던 거가 2장이고 그 뒤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거든. 이건가? 27페이지에 매스미디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생각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맞아 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맞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단계를 얘가 없애버린다는 거네 매스미디어가.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에 내가 생각에 이렇게 조약돌을 탁 던져줘서 조약돌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그 어떤 거에 대해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치. 매스 미디어라는 그 프로파간다가 던져주는 생각 그거에 내가 그 생각에 설득되는 거지. 그래서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3장에는 제목이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프로파간다와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설득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어.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예를 들면 별 생각 없이 설득되는 경우가 있어. 복사기를 예를 들었어. 처음에 이게 누군가 복사기를 쓰고 있을 때 와서 뭐라고 했대? 복사하려고 복사기를 쓸게요라고 얘기했나? 하여튼 자세하게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야. 그러니까 너가 복사를 하고 있어. 내가 옆에 가서 네가 막 하고 있는 거야. 죄송한데 복사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지. 왜냐면 원래는 나는 기다리고 네가 끝나면 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복사기에 왔다는 것 자체는 그렇지. 그래서 와서 내가 실례지만 복사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은 일반적으로는 비켜준대. 근데 거기에 이유를 더 붙이면 뭐 예를 들어 개똥 같은 이유라고 실례지만 제가 지금 복사를 해야 돼서 맞아. 잠깐 복사기에 쓸 수 있을까요? 이러면은 그 이유를 하나 더 붙였다는 것만으로 더 많이 양보를 해준다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나에게는 양보해줄 이유가 없지만 그런 거.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어떤 이유라도 이유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 확실히 효과를 발휘한다.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재밌었던 건 거지가 17센트를 구걸할 때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할 때도 설득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맞아. 보통 그냥 맞아. 뭐 1불만 주세요 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거절해버린대. 근데 엉뚱하게 17센트라고 하면 17센트라고 하고 자기가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돈 좀 주세요 이거랑 그렇지. 17불만 좀 주실 수 있어요 이거랑 다른 거지. 그렇지. 그리고 그 액수도 우리가 흔히 하는 뭐 1불, 100불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뭔가 이유가 있을 법한 금액. 맞아.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할 때도 우리는 설득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을 때도 설득이 되고 신중하게 생각할 때도 설득이 된다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두 가지 그 예시가 너무 재밌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좀 최대리가 최대리가 얘기했던 박대리님. 그러니까 인지 에너지를 보존하려고 한다는 게 이제 그치 맞아. 그래서 인지적 구두쇠다. 이유는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경로 전략을 채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또 메시지가 되게 요즘 과밀한 시대이고 뭐 그러기 때문에 30초 광고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어떤 인지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인간의 어떤 인지적 구두쇠 그런 특성을 활용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거를 현대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딜레마. 맞아. 이게 본질적인 딜레마 어쩔 수 없다. 맞아. 민주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지지만 그것 때문에 이런 프로파간다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결정을 하기가 어렵고 어쩔 수 없이. 맞아.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잠깐만 그걸로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맞아. 여기서 해결하는 방법은 교육이랬어. 거기 쪽 읽다 보면은 이것은 교육을 통해 이슈를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거나 그 프로파간다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켜야 된다. 일단 이 프로파간다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렇지. 오케이. 그다음에 4장. 너 시간을 좀 조절해 줘. 조금. 맞아. 조금니까. 이게 40장이니까 지금 우리가 1시간 안 남았거든. 50분 남았으니까 한 장이 1분? 한 장이 1분씩. 오케이. 그다음에 4장. 평생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 그래서 인지 부조화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 맞아.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자기의 두 가지의 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조화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어렵다. 이거 예를 드는 게 좋은데 흡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여기는 딱 그렇게 센텐스로 정리된 게 아니라 예를 해줄 거야. 맞아. 흡연을 좋아하는 애연가가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는 걸 알았을 때 자신은 금연을 하거나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는 것을 부정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금연을 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있다. 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은 그 연구가 엉터리라고 얘기하거나 흡연을 별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서 필터가 다 걸러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또 가늘고 길게 보다 굵고 짧게 살겠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런 부조화를 감소시켜 자아를 지키는 거야. 맞아. 그게 바로 인지 부조화다. 그래서 그리고 이 책 전반에서 그런 게 계속 나와.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을 인간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동물, 자신의 어떤 믿음을 지키는 동물, 자신의 어떤 감정을 지키는 동물. 그렇게 계속 나오더라고. 맞아. 그래서 거기에 상반되는 거를 던져주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광신도라든지 어떤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되는 걸 얘기해주면 더 거기에 빠져들고 자기를 지키게 한다. 맞아.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인지 부조화 때문에 그런다는 거야. 인지 부조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인식하는 것이 다르다 이런 건가? 아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두 개의 인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인지 부조화가 생긴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래. 일치하지 않는 두 개의 인지. 생각과 신념, 견해를 인지 요소라고 얘기했고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서로 상반되면 이게 인지 부조화가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 길어지네. 전쟁 같은 거 할 때 사람을 막 죽이는데 그래 맞아. 그것 적을
자기 죽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죽이는 거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지. 맞아. 왜냐면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라고 하는데 난 사람을 죽였어. 맞아. 그런 인지 부조화 속에 사람은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합리화하는 거지. 당연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치. 쟤는 죽을 만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일본의 히로시마 폭탄을 던진 것에 찬성하는 게 절반이 넘는 그때 그 여론조사 결과 그거 이정 맞지? 몰라. 근데 그것도 여기 있어. 그래서 그렇지.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있다. 절반이 아니구나. 23%구나. 놀랍게도 23%의 사람들은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더 많은 원자탄을 투하해야 한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했다는 거지 뭐. 적을 비인간화 시켰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인지 부조화에서 벗어난 거지. 맞아.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5장. 이게 제일 중요해. 5장에는 이제 설득의 전략에 대해서 나오지. 4대 전략이야. 내가 그냥 이번 읽어줄게. 첫 번째, 상황을 장악하고 설득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게 사전 설득이라고.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 사전 설득이라고 얘기하거든. 이슈를 만들고 결론을 프레이밍한다. 그래서 여기 예시로 나왔던 게 54페이지에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있어. 여기서 이제 뭐 그 상황 남북 정쟁과 노예 제도에 대한 거를 링컨이 이제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첫 문장에서 이 사람은 딱 프레임화 시키면서 상황을 장악해버렸지. 그게 아마 약 7, 80년 전인가. Score and 7 years ago. 87년 전. 그래. 그거가 바로 이 사전 설득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전략이라고 하더라고. 두 번째, 청중이 커뮤니케이터들에게 호의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한다. 이 정보원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는 거야. 예를 들면은 야 이거 굉장히 이런 교수가 저명한 교수가 얘기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아. 이미지가 진짜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 호감 가는 거, 진짜 신뢰성 있는 거, 뭐 어느 뭐 이렇게 같은 그게 커뮤니케이터들에게 호의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한다. 그치. 두 번째. 이 듣는 사람이 바라보는 이미지.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그렇지, 중요하지 아니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의 스펙이라도 더 넣으려고 하고 더 과장하는 게 그런 거야. 맞아. 세 번째, 표적 청중이 주의를 기울이고 사고의 초점을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메시지를 구성하고 전달한다. 어렵다. 다시 천천히. 청중이, 그러니까 내가 설득하고자 하는 표적 청중이 주의를 기울이고 사고의 초점을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메시지를 구성하고 전달한다. 이 내용은 하여튼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었어. 메시지를 구성하고 전달하는 데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청중에게, 표적 청중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킨 다음 그 감정에 반응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래서 뭐 행동 유발이라고 내가 써놓긴 했는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 그래서 설득의 3대 요인을 정보원, 메시지, 청중의 감정. 그렇지.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다는데? 이게 이 설득, 이 프로파간다 과거로 들어가 보면은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맞아. 소피아 학파 이런 게 나오더라고. 소피아 맞아? 소피스트.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인데 소피스트들이 그 개인 그렇지. 교사잖아. 철학자이면서 그거를 가르치는 그때 그리스 폴리스 맞냐? 그리스 폴리스? 됐다 넘어가. 우리 너무 무식이 탈론한다. 공대생들. 그렇게 5장은 정리하고 로마 그리스가. 그렇게 나는 진짜 나중에 이게 세계사도 한번 쫙 봐야겠어. 맞아. 다음에 세계사도 한번 읽어서 정리하자. 쉬운 걸로 하나 해가지고 혹시 더 얘기했나? 1부에 끝났어 1부. 6장은 6장이 없어. 6장이 6장부터 2부 아니야? 2부야. 6장부터 2부야. 그러네. 오케이. 자, 2부의 6장. 나 너처럼 이렇게 하지는 못했고
6장의 제목이 언어의 마술, 라벨링의 위력 이렇게 돼 있는데 대상을 기술하는 방법과 행동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좌우되고 메시지에 대한 인지 반응의 흐름이 바뀐다. 이게 이제 그 아스피린 광고를 예를 들면 신속한 효과, 이보다 더 빠를 수는 없다. 근데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게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기는 얘가 최고로 빠르다라고 사실은 받아들이는데, 그치. 근데 실제로는 모든 그 약들, 그러니까 이보다 더 빠른 게 없을 뿐이지. 그렇지. 다 같은 약효를 내고 있으면 이 광고는 허위 광고는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보다 더 빠를 수는 없다. 더 빠른 건 없으니까. 없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더 빠른 건 없지만 다 같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받아들인 것과 실제는 다른 거야. 그런 그러니까 진짜 언어의 마술이다. 이 진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라벨링이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 더 빠른 건 없다. 이거 화가 안 났는데. 그지. 근데 그런 거 같아. 엄청나지 않아? 갔다까지 가면 허무해지는데 그 전까지 가면. 그러니까 얘보다 더 잘생긴 애 없어. 근데 고만고만한 거야. 그러네. 그런 거.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뭐 그 예를 뭐 다른 걸 어떤 거 들었냐면 뭐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라벨을 단 여자를 만난 남자의 어떤 리액션과 그 리액션을 받은 그 여자의 리액션 뭐 이런 것에 대한 실험이 있는데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라벨링을 한 사람은 확실히 긍정적인 역할을 받더라. 라벨링만 그게 똑같은 애인데 그거를 하고 안 하고가 다른 거야. 이름을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하네. 그치. 아 맞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중요하지. 얘기해봐봐. 거기까지야. 여기에 보면 그거 있잖아. 1장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새로운 뭐는 여기다. 네. 3장에 보면 광고에 새로운, 빠른, 쉬운, 개선된, 지금, 금방, 놀라운, 소개하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만 해도 상품의 판매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라벨링. 재밌지? 재밌네. 그래서 내가 책대리 그걸 바꿨어. 새로운 독서 책대리. 그치. 더 나은 독서는 없다 이렇게 할까? 이보다 더 나은 독서. 이보다 더 나은 독서. 그래. 근데 그게 라벨링의 위력이. 이거는 사실은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 맞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규정을 지어버리는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7장은 미디어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장악하는데 사실은 요거 읽어보면은 크게 와닿는 게 없었어 나는. 그래서 여기 줄 하나도 안 끊고 지나갔어.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아니면 나중에 읽어보고 좀 중요한 거 있으면은 얘기해줘. 그리고 8장 사담 후세인 현대 히틀러. 여기는 보면은 그러니까 라벨링의 연속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걸 비유나 은유의 힘이라고 적혀 있거든. 근데 비유나 은유의 힘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장을 읽고 나니까 이렇게 파워풀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읽어줄게. 여기에 줄을 꺼놨는데 비유나 은유가 어떻게 설득력을 갖는가. 간단하게 말해서 비유나 은유는 다른 것은 감추고 일부 특성만을 돋보이게 비교하며 원래 애매하게 보이는 정보를 일리 있게 보이게 만드는 주제나 틀을 제공함으로써 사전 설득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사랑에 대한 흔한 비유를 생각해보자. 사랑은 전쟁이다. 그의 승리, 그녀는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 투쟁하였다. 사랑은 마술이다. 그녀는 마법을 걸었다. 사랑은 환자다. 이것은 아픈 관계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어떤 생각의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아주 지루하지 않고 듣는 청자가
인지하지 않게 그런 것 같아. 비유나 은유. 비유나 은유가 또 하나의 방법이네. 그러니까 라벨링의 연속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유나 은유라는 게 비유의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직유와 은유 이렇게. 그래서 은유는 뭐뭐처럼인가? 뭐뭐처럼 맞나? 은유가 뭐뭐처럼. 문과가 아니야. 다 까먹었다 이거. 진짜. 문과. 발달했어. 하여튼 A는 B다. 그리고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그런 비유의 방식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이런 걸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어휘를 뭐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만들어준다든가. 그 약간 이런 그런 느낌. 이봐, 사랑은 전쟁이다. 이게 사랑 전쟁. 그치. 완전히 상반된 건데. 완전 다른 거지. 진짜 그런 거 같아. 그렇잖아. 그걸 뽑아내면 되잖아. 그래서 사랑은 전쟁이다라고 시작해버리면 그 프레임 속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그게 사전 설득이야. 사전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해. 거기 딱 그걸 던지고 그 사람은 그 틀 안에서 이제 생각을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비유에 따라서 이제 비유를 평가하는 방법. 두 사물의 유사점으로 제시되는 것은 두 사물에 내재하는 속성이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생뚱맞은 걸 두 개를 끌고 올 수는 없고 비유는 비교되는 두 사물 사이에 내재하는 차이점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참고하시고. 그래서 근데 비유라는 것이 너무 강력해서 그게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내진 않는다. 그게 이제 사담 후세인 을 히틀러에 비유했던 존 F 케네디의 연설. 그게 뭐 예를 들어 1990년이었던 것 같아. 1990년에 걸프 전쟁 때 미국 유엔 다국적군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이라크를 40일 만에 작살을 내버리거든. 그때 존 F 케네디 아니구나. 그럼 그때 그 대통령이 부시다. 부시. 근데 부시 맞나? 하여튼 그래서 그 후세인을 히틀러로 비유를 했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 후세인을 그대로 정권을 유지시켜줬어. 근데 히틀러 같은 놈을 왜 그렇게 전쟁할 수 있도록 찬성해줬더니 그렇게 이제 그 뒤에 여론이 급반락이라 그러나? 완전 꼬꾸라지는 그런 것도 있다. 오케이. 그런 거고, 그 다음 9장 질문에 의한 사전 설득. 이거는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프레임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맞아. 또 이거 읽었나? 이 장? 아니. 왜 읽은 것처럼 얘기해? 딱 이게 볼드체로 나와 있는 프레이밍 하느냐가 달린 문제다. 이게 있잖아. 여기서 예로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럼 너 안 읽었으면 내가 물어볼게. A안이 채택되면,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너가 뭐 대통령이야. 그래서 뭐 전염병이 돌아. 그래서 A안, B안이 있어. 지금 A안을 채택하면 200명이 삽니다. 나 이거 읽었다. 읽었어? 읽었으면 안 되는데. B안이 채택되면 600명 모두 살. 맞아. 나 이거 재밌고 흥미로웠어. 살 확률은 3분의 1이고. 맞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둘 중에 그러니까 이게 끼어들면은 당연하지.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 다른 거다. 그렇지. 산다라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완전히 A, B가 선택이 달라지는 데. 그래서 맞아. 이 명확한 차이가 이제 봐봐. A, B에서 보통 여기서는 A안을 선택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현재 600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A안이 채택되면 200명이 살고 B안이 채택되면 600명이 모두 살 확률은 3분의 1 모두 죽을 확률이 3분의 2다. 그렇지. 그러면 A안을 채택하는데 그대로 내용을 바꿔서 질문을 바꿔서 A안이 채택되면 400명이 죽을 것이다. 아까는 200명이 살 것이라고 했는데 400명이 죽을 것이다. B안이 채택되면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은 3분의 1이고 600명이 죽을 확률은 3분의 2다. 이러면 B를 선택한다는 거야. 나도 그럴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이게 참 400명이 죽는다는 거야 그냥 확.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 생분이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우리의 심리적인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했어. 사람들은 손해를 싫어한다. 손해를 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뭔가를 얻어서 기쁜 것보다 잃지 않으려고 한다. 맞아. 이게 내가 예전에 읽었던 경제학에서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더라고. 어떤 경제학자가 있는데 사람은 적자를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한대. 누구였지? 그래서 어떤 재정 지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여튼 그런 재정 지출을 하는 거에 어떤 경제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 아니냐? 아니야. 노후 설계, 주식 손절매 그거 아니냐? 노후 설계를 할 때도 보통은 자기 원금을 까는 거를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원금은 그대로 둔 채 그걸 통해서 나온 이익으로 노후를 설계를 한다는 거야. 얘가 나한테 1억이 있어. 1억이 나도 모르겠다. 1억은 유지하고 나는 매달 500만 원 필요하면은 어떻게 1억으로 500만 원이 나오는지, 아니면 내가 무슨 연금으로 500만 원이가 중요한 거지. 내가 연금으로 200만 원이 나와. 근데 1억이라는 돈을 매달 100만 원씩 쓴다고 해봐. 아니면 예를 들면은 10억이라는 돈을 2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을 쓸 수 있대. 10억이라는 돈은 20년 동안에. 녹음되고 있는 거지. 되고 있는 계속 떠서. 네, 이거 저 음성 녹음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연금 200일에 내 원금 300에서 500만 원을 충분히 쓰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사람들 그렇게 설계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 내 원금 마이너스 나는 걸 절대 못 받아들인다는 거. 사람 심리상. 그래서 죽을 때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연금 설계사들이 그렇게 원금을 까는 얘기를 하면 거기 다 떠나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하더라고. 하여튼 사람이 손실을 싫어한다는 거. 그러니까 설득을 할 때 상대에게 손해가 가는 걸로 설득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맞아. 이것도 사전 설득의 하나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주식 손절매. 얘가 어떻게 설명? 그러니까 그때 그 최진기 그것처럼 주식 A, B가 있어. 근데 보통 사람 A에서 30%의 손해가 났고 B에서는 30%의 이익이 났어. 근데 사람들은 A를 맞아. 팔아버린 거야. 맞아.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 맞아. 그치? 잘 나가고 있는 걸 팔아버리는 거. 그러니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를 30% 손해난 걸 팔아야 되는데 손해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못 파는 거야. 갖고 있는 거지. 그치? 올라가고 있는 거를 팔아버리는 거지. 그치. 삼성전자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걸 팔아버리는 거야. 그치, 팔아버리는 거지. 네, 그렇지. 그게 이제 손해를 보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본능인 거지. 맞아.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이 지나오면서 갖고 왔던 자기 본능. 그래서 질문 자체가 은연중에 사전 설득 역할을 하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이 뒤에 변호사들이 예를 들어서 한 게 있어. 증인 신문하는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래. 아직 답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질문하지 마.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좀 충격적이게 들은 게 뭐냐면은 우리는 궁금해서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 설득을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질문을 하는 거야.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어떤 얘기가 더 나오냐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법정에서 미국의 옛날에 어떤 법정에서 어떤 변호사가 살인범에게 살인 도구였던 장갑을 껴보라고 한 거야. 맞아.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낳냐면 그걸 장갑을 꼈는데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얘가 무죄가 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질문이 가지는 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으면 그 설득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절대 그 질문을 하면 안 돼. 그렇지. 예를 들면 내가 누굴 좋아해. 그래서 그건 좀 안 되나? 누굴 좋아해서 사귀고 싶은데 답도 모르면서
나와 사귀어 볼래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아닌가? 좀 다른 얘기인가? 갑자기 머리가 굳었어. 이 너무 저급한 예는 잊어버리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하기 전에 이게 질문의 목적은 여기서 질문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답변인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A, B 중에 B로 설득시키고 싶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맞는 B가 나올 만한 질문을 만들어야 만드는 거지. 그게 거래 기술과도 내가 봤을 때 연동이 돼. 트럼프의. 당신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돈 아닙니까? 이걸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땡전 한 푼 안 써도 돼. 내가 금융권에서 돈 빌려올 테니까 뉴욕시는 세금만 낮춰줘. 얼마 좋아. 지금 저거 호텔 없어지면 실업자가 얼마나 생기는데 그거 싫잖아. 딱 이렇게 실업자가 생기는 게 좋겠습니까? 뉴욕시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뉴욕시가 발전하는 게 좋습니까? 세락하는 게 좋습니까? 발전이 좋지. 그러면 세금을 그러면 이 호텔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지금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 아닙니까? 자기가 뭐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을 딱 찍겠지. 그렇지. 여기서 지금 적자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자기 내가 살리겠다고. 뉴욕시 지금 경기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것마저 떨어지면은 끝난다. 그렇게. 그러면은 뉴욕시가 진짜 원하는 거지. 책이 연관되니까 재밌다. 야. 그런 게 능한 거야. 이제 프레이밍이 능한 거야. 이 트럼프 같은 애들도 이 프레이밍이 능하고 그렇지. 그거를 사전에 다 캐치를 해서 그거에 맞는 질문을 하는 거야. 우리처럼 순수하게 궁금한 걸 질문하는 건 아닌 거야. 그렇지. 우리 순수 아파.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자. 우리는 의도적으로 질문하는 거 싫어하자. 그렇지. 전략적으로. 전략적인 거 싫어하잖아. 오케이. 하여튼 그런 되게 중요한 장이었다. 중요한 장이었어. 나도 그래서 이거 재밌었어. 그다음에 10장 믿기의 힘.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대비 효과라고 적혀 있는데 어떠한 제3의 아이템을 통해서 그 어떤 차이를 돋보이게 하는 힘이 그 스킬이다. 그래서 중고차 딜러가 그 자기 차를 잘 팔기 위해서 고물차를 옆에 갖다 놓는다던가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추가되는 행위지. 믿기 효과. 그래서 그러니까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 같아요. 소개팅을 해도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싶으면 나보다 못생긴 애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야. 맞아. 그리고 여기서도 말했지만 두 가지 애가 있어서 잘생겼는데 재미없는 애, 못생겼는데 말 많은 애. 두 명 있으면 선택하는 애들은 여자들은 고민에 빠진대.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돼. 근데 중간에 애매한 애 다른 애를 한 명만 나오면은 보통 대부분 잘생긴 애를 선택한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맥락의 차이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판단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미팅에서 상대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미팅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그 어떤 채널 속에서. 맞아.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미끼다. 맞아. 오케이. 맞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재밌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 설득. 이것도 사전 설득. 그 다음에 유언비어의 위력 이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미끼의 힘에? 아니야. 그다음 11장. 11장이지. 11장 유언비어의 위력. 이게 조금 나는 이해하기 쉽진 않았는데 이 유언비어를 여기서는 의사사실이라고 얘기를 해. 의사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영어로는 팩토이드라고 돼 있고 잡지나 신문에 보도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사실의 주장. 입증되진 않았는데. 즉 유언비어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행동에 정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 첫 번째 의사사실 즉 유언비어는
진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거의 없다. 그렇지. 사실을 확인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비어가 찌라시 같은 거지. 몇 가지의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킨다. 재밌다. 그리고 사전 설득에 기능을 한다. 이걸 통해서 이미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요게 많아. 그리고 뭐 몇 가지 예들이 있는데 이게 좀 오래된 미국의 예라서 그렇게 재미진 않은 예라서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여기 하나 더 인상 깊었던 거는 히틀러의 그 선전상인 그 요제프 게벨스라는 애가 되게 유명한 애가 사진작가라고 하더라고. 맞을 거야. 내가 유튜브로 찾아봤거든. 그래서 선전 작가인데 히틀러의 완전 얘가 그 뭐 포스터 같은 거 다 찍어주고 했던 애 맞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했던 말이 거짓말을 만들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그럼 사전 설득되는 거야. 그럼 그거 진실이라고 있는 거야. 그거에 속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게 맞느냐고 증거를 내라라고.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해야 되는데 의사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아까 얘기했잖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지금 승리가 찌라시가 돌고 있어. 근데 진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진실인지 확인하려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갑다 생각을 하는. 그리고 최근에 손석희도 그런 찌라시가 돌았어.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지. 손석희가 저 정도 할 것 같으면 분명히 뭔가 있다. 손석희 알지? 그 폭행인데 왜 했을까? 아니 그건 안 나왔어. 근데 폭행한 건 맞아? 그거 음성으로 다 나왔대. 어디까지? 폭행 그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그 손석희가 몰던 차인가? 하여튼 그게 화물차랑 뭐 접촉사고가 있었나? 그때 그 화물 기사와의 통화 내용인가? 뭐 그것도 나왔고 뭐 그리고 그 기자와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났나? 하여튼 변호사랑 대동했던 것까지 다 녹음된 거 다 나왔대. 근데 거기에 손석희가 막 뭐 욕하고 근데 그 종용하고 나중에는 이 대중이 이렇게 이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런 비난까지 받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팩트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게 편집돼서 유출됐는지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듣고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게 유언비어의 위력. 이게 이제 사전 설득에 대해서 쫙 붙었습니다. 쫙 나왔습니다. 와, 내가 말 너무 많이 했다. 근데 재밌었어. 재밌었습니다. 이거. 우리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어. 아유, 거짓말 치지 마. 진짜 8시 40분이야. 어떻게 연장해? 아니, 연장은 그래. 뭐 한 번 더 하든지. 연장 싫어? 늦게 가. 그러면 네가 빨리 요약해줘. 5분에 이렇게 찍자. 근데 이거 오늘 하기엔 좀 아깝지 않냐? 아깝지. 이걸 다음 리뷰 아니면 다음에 30분 우리 1시간이라고 하면 30분 나눌까? 30분 이거 하고 30분을 그래. 그럼 일단 오늘 하는 데까지만 해봅시다. 뭐 괜히 서두르지 말고. 오케이. 이제 3부는 영도가 해줘. 또 나야? 또 너야. 또 3부 하고 내가 4부. 그래? 너가 5부, 3부. 내가 6부. 3부 12년. 잠깐만. 이 커뮤니케이터 나오거든. 신력 있는 커뮤니케이터. 이거는 그냥 간단하다. 간단하지. 그냥 잘생긴 사람은 잘생기고 이쁘고 매력 있는 사람. 외모가 설득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그거 나 좀 느껴. 맞아 그거는. 신뢰가 가는. 그거야. 훌륭한 사람의 말은 있는 그대로 더 쉽게 믿는다. 맞아. 뒤에도 예시에 계속 그렇게 나와.
외모의 차이로 인해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때 예전에 그랬지만 사람이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고 본능이거든. 그렇지.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왜냐면 다 각각 그런 어떤 초원에서 내가 저 사람 나 혼자 살아가지고 어쨌든 같이 살아가는데 그치. 저 사람이 적인지 악인지 알려면 맞아. 보자마자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맞아. 그게 생존의 본능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갑자기 나와서 훌륭한 품성이 설득에 미치는 효과를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랬어. 오케이. 거기까지 생각나는까지 그랬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한번 얘기를 했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계속 그 신뢰성 있는 커뮤니케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뢰성 있는 커뮤니케이터. 그러면 신뢰성이 있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네가 뭐 인상, 어떤 뭐 그런 그치.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하여튼 하여튼 좋은 인상, 좋은 품성, 좋은 도덕성 이게 되게 중요하다. 맞는 것 같아. 맞아. 얼마나 유명한 인상이야. 그런 것들도 유명하냐 안 유명하냐. 맞아, 그런 거 맞아. 쭉 한번 볼까. 그리고 뭐야 13장 매력 있는 유명인사의 영향력. 이것도 그대로 그 연장선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주변 경로와 중심 경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주변 경로일 때 이 매력 있는 모델의 영향력이 높고 주변일 때 매력 있는 게 높고 그러니까 중심일 때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주변.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면은 요런 어떤 퍼플리즘이라든가 그런 어떤 연예인이라든가 매력도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다. 않을 가능성이 높다. 주변 경로, 중심 경로. 그래서 여기서는 유명인 광고 모델 뭐 이런 거 쭉 사례로 들어져 있고 뭐 그거는 그냥 중요하지 않고 14장에 그러니까 선정가처럼 보여서는 안 되는데 신뢰나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은 신뢰와 호감이 가도록 보이게 만드는 두 가지 전략이 있다 그러는데 혹시 정리된 거 있어? 다시 얘기하고. 그러니까 호감 가지 않는 사람이야. 신뢰도 안 가는 사람을 신뢰감 있고 호감 가게 만드는 전략이 있대. 두 가지 전략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 그치 나도 그거에 줄을 쳐놨네. 근데 이게 딱 뭐 첫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뭐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정리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서 하는 메시지는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방금 이제 얘기한 거야. 그게 이제 선정가는 선정가처럼 보이지 않아야 한다. 이게 이제 얘인데 여기서는 약간 연출을 얘기하는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래서 예를 든 게 첫 번째는 그러니까 두 가지 예를 들었어. 첫 번째는 연출이 아닌 진짜. 그러니까 미국의 공중위성국 장관 외우기도 어렵다. 공중위성국 장관 C. 에버렛 쿡 박사. 이 사람이 한 3번의 정권에 걸쳐서 자신의 어떤 신념을 그대로 지켜나간 고위 간직 관료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예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게 모범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런 뭐랄까 좋은 행동. 그렇지. 그러니까 일관된 걸 보여줬다는 거지. 보여주면 그것은 그러니까 선정을 위한 게 아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한비자 얘가 나오는데 호나라와 오나라 얘기가 나와. 그래서 오나라 왕이, 그러니까 한비자가 어쨌든 그래서 오나라 한비자가 이 예를 든 거야. 그래서 오나라의 왕이 호나라를 치기 전에 어떤 전략을 구사했는가. 그래서 오나라 왕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신하에게 야 잠깐만 일로 와봐라 이래가지고 네 이제 호나라 전쟁 친다고 이 소문 좀 퍼뜨려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그 충신이 알겠습니다 이러고 막 길거리에서 소문을 퍼뜨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비자 맞나 우리 다들. 그래서 그 오나라 왕이 그 충신을 죽여버려. 왜 그랬냐면 오나라가 호나라를 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래서 호나라가 방심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팍 쳐버렸다. 연출된. 근데 이게 왜 나왔지 여기? 그게 그래서 이 오나라 왕이 공신력이 생긴 그 사람의 말을 공신력 있게 연출을 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쿱이라는 에버럿 쿱이라는 사람은 진짜 자신의 신념대로 공신력을 만들어 간 거고, 두 번째 얘는 연출을 통해서 공신력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방법이야. 두 가지 방법 맞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거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가 나오는 게,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설득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너한테 조언을 해주는데 더 관심을 갖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설득을 하려 한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설득이 안 되는 거야.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네가 엿듣는 소리에 그러니까 우리 둘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제3자가 저기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엿들었어. 근데 우리가 얘기한 게 주식에 관한 얘기, 이 종목이야. 그럼 저 사람이 솔깃해서 내가 쟤한테 가서 야 이 종목이 좋아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 있게 되는 그런 얘기지. 내가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이제 공신력 만들기, 마법 탄환 이론, 호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호감이라는 게 설득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얘기를 해줘. 15장에. 리처드 닉슨이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결국은 얘가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떨어져 나왔지만 결국은 그 과정에서 얘가 보여줬던 그 어떤 대중적 이미지, 그리고 그 시기부터 1950년대 80년대인가? 패스.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호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유를 대야 되는데 내가 설득을 하려면 이 얘기를 해야 돼.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보다 더 강력한 요인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호감을 갖게 하는 자질. 이게 하나의 자질. 이것을 마법의 탄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옛날에 뭐 존 F 케네디 뭐 이런 애들은 젊은 미국의 대통령, 어떤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럼 당신에게 호감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청중이 생각하는 걸 말해라. 맞아. 두 번째,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상황을 당신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통제하라. 요 세 가지. 맞아. 청중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라.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여론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게 아까 질문을 하는 거랑 약간 연관이 되는 거지. 그치. 프로파간다의 전략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근데 대중은, 그러니까 정치가라면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치. 소신과 신념으로 팍 해야 되는데, 오늘 흔히 정치가들은 대중이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잖아. 그 간지러운 부분을 얘기하잖아. 그래서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우리 알면서도 어쩔 수 없지. 그게
그 사람의 믿게 되고 호감을 만드는 자질이고 전략인 거지. 마치 우리가 1대1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얘기를 공감해주고 아 힘들었구나 뭐 내가 듣고 싶은 지쳐있을 때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호감이 가듯이. 맞아. 그래서 뭐 집값은 잡아야 됩니다 뭐 올라야 됩니다 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끼. 맞아. 그럼 쟤 멋있는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거기 보면은 밑에 3분의 1 지점에 메탈린, 카빈도 몇 가지 조언을 했는데 먼저 정보원을 밝히지 말고 루버처럼 퍼뜨려. 생각들을 유포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면 그때 그게 내 생각이라고 주장해라. 그리고 반응이 좋지 않으면 선거에서 그런 걸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마이크나 기자를 통해서 인터뷰하지 않는 거야. 그 내용을. 주변 인물을 통해서 내 대변인을 통해서 흘리는 거야.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비겁하지 않냐? 뭐지? 내가 너무 길었다. 입 아프다. 목 아프다. 와. 진짜. 밴드웨건 효과가 뭔지 알아? 나 들어봤어. 설명해줘. 밴드웨건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밴드를 태운 웨건이 소리를 내고 착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게 뭔지 궁금해서 몰린대. 그럼 그 몰린 사람들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야. 그게 이제 어떤 대중의 이목을 주목시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 장 16장에는 매스미디어를 모방하는 사람들이라는 장인데. 맞아. 그래서 검투시합 후 살인율이 높아지는 것, 10대 자살 보도 이후에 모방 자살이 높아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충분히 뭔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거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 뭐 봐. 고생했다. 4부 할 수 있어? 지금 안될 것 같은데. 55분인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 나오거든. 잠깐만. 첫 번째가 뭐였지? 설득, 사전 설득. 두 번째는? 호감. 이제 메시지 네가 하는구나. 이제 메시지, 그다음 감정. 내가 메시지하고 너가 감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나고, 그다음 이제 프로파간다 이게인치에 대해서. 근데 이건 해보자. 이거 하니까 도움이 된다. 근데 또 얘기를 하니까 정리가 정리가 되고. 이게 기억이 남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거 두 개는 사전 설득과 호감. 사전 설득에는 뭐가 있었지? 프레이밍 하는 거. 프레이밍. 질문 던지는 거. 또 뭐 있었지? 그리고 믿기. 믿기. 맞아. 비유은유. 유언비어. 다시 뭐? 맨 처음에 라벨링. 라벨링 하는 거. 그다음 비유, 은유 같은 의미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질문하는 거. 질문 나의 유량을 질문하는 거. 그다음 믿기, 비교하는 대상 만드는 거. 믿기. 그다음에 유언비어. 그다음이 호감 가는 거. 이게 이거네. 그럼 호감을 갖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커뮤니케이터가 돼야 된다. 그렇지. 그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뭐 외모가 좋던지 아니면 매력이 있던지 아니면은 그 신념을 지키던지 아니면 연출을 하던지. 연출하든지. 혹은 그냥 호감 가는 자질이 있던지. 요렇게네. 그렇지. 됐다. 4부도 되게 재밌어. 그래? 메시지 이거. 제목만 보면은 포장의 위력, 자가 설득. 그다음에 쭉 나오는데 그 신사임당은 22장 1cm를 얻으면 1km를 요구하라.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다고 얘기를 했거든. 별로 말할 것이 없으면 차라리 분산시켜라. 똑같은 과목 반복하는 거. 이게 메시지에 대한 것들이고. 내가 왜 이렇게 많지? 너가 조금 더 많아. 내가 1부, 4부, 6부, 7부인데 너가 앞에 2개, 3개
다음 주에 이거 하면 되겠다. 4부. 다음 주 내가 또 얘기 많이 해야 되는데. 어때? 마무리 1, 2부 마무리 너가 일단 할까? 내가 마무리할까? 일단은 뭐 새로운 책들이 뉴 책들이 좀 더 멋있는 말 없냐? 하여튼 난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이게 우리가 나는 참 무지했다. 지금도 무지하고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무지할 것 같긴 해. 이런 것들을 알고 생각하는 것과 이거 알고 받아들이는 거 모르는 거 천지차이인 것 같아. 진짜 뭔가 이런 거지. 그냥 아무 맛도 모른 채 아이스크림을 먹은 건가? 아니면 눈 감고 영화를 본 건가? 귀로만 영화를 들었나?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도 영화를 연출한 방법을 다 알면 그 영화의 재미가 배가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근데 이게 사실 알면 알수록 더 머리 아프잖아. 내가 알면 그게 순간적으로 탁 떠오른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식품 전문가야. 그러면 나 항상 음식을 먹을 때마다 분석을 해. 이 칼로리가 얼마고 뭐가 들어가고 뭐가 있고. 내가 전기 전문가야. 나는 건축이니까 그런 생각, 난 구조니까 그런 생각하거든. 건물을 보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힘이 어떻게 철근이 진짜 들어가고 이런 생각을 먼저. 어떻게 쳤고. 근데 우리가 이 설득 전략을 있고 약간 이런 어떤 프로파간다에 대한 사람을 못 믿게 되나? 못 믿을 수도 있고 뭔가 이게 그냥 예전에는 그냥 광고를 보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니까 되게 피곤하고 더 힘들 수 있고 어떠한 그런 나의 지식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의심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전략 이게 무슨 전략을 쓴 건지 판단하려고 하고 그게 적응이 될 때까지 힘들겠네. 근데 그게 누군가는 소위 말하는 직업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지. 근데 더 재밌을 수도 있고 할 얘기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적절히 조절해 가는 거지. 그냥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트럼프는 그거를 알아서 키운 걸까? 그러니까 설득 전략을 알아서 키운 걸까? 내가 봤을 때는 물론 교육을 받아서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능적인 어떤 기본적으로 자질 같은 거 있잖아. 성향. 좀 성향, 약간 외향적인 성향, 자신감 있는 성향이 있는데 그런 어떤 설득에 대한 사업 과정 전략은 부모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혔던 것 같아. 자연스럽게 본능, 그게 약간 거의 본능화되다시피 하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 큰 형은 자살이 한다. 비행기 사고 죽었잖아. 그랬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약간 성향과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그 사업하기 싫다고 막 빌빌대다가. 얘는 그 사업이 잘 맞았던 거고 그런 걸 배운 게 뭔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런 기질이 있는 거지. 그렇게 축구 선수들 스트라이커로 태어난 애인 거지. 그렇지. 걔가 막 이론으로 공부해가지고 이때는 몇 도 각도로 차는 게 아니라 수많은 연습과 그냥 그런 어떤 물린 피와 이런 걸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지금 우리는 이런 성향이 없는 사람인 가능성이 높네. 그런 기회를 많이 주변에서 못 받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배우면 좋겠고 대신에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만나는 누군가 근데 굳이 사람한테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뭔가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아니면 지금처럼 우리가 책대리를 한다. 그때 어떤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어떤 액티비티 아니면은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피해를 받을 때 그때 쓰면 되잖아. 사람의 그 써지나? 쓰고 싶어도 잘 안 되겠다. 나는 하다못해 이제 약간 이제 예를 들면 내가 필요해서 보험 설계 상담을 받을 때는 있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뭐 어떤 거에 자꾸 반복을 한다든지 하여튼 뭐 그런 거에 이제는 그 얘기 나와.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 기억나는데 중고차를 사러 갔을 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설득의 기술을 쓰는데 그렇지. 우리도 반대로 쓸 수 있다. 그 얘기 기억나? 우리도 반대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게 이거거든. 로우볼 테크닉인가? 어쨌든 차가 150만 원이야. 예를 들어. 그게 에버리지로 기억나? 그래서 130에 살 수 있는 곳을 찾은 거야. 갔어. 근데 잘못해서 160이래. 근데 사람들은 보통 160이라는 얘기를 듣고 사는 거야. 이거 맞나? 이해 맞나? 근데 그게 이해 안 돼? 나 믿기 약간 그래 믿긴데 이거 확 금액을 높여가지고 이게 이 정도 차가 150인데 이 정도 100이면 엄청 싼 겁니다. 이렇게 간 거 아니었어? 아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이거다. 미치겠네. 그러니까 머리가 짬뽕이 되는. 그래서 차를 사러 갔는데 그 중고차 딜러가 계속 자기를 설득하는 거야. 이 차가 좋다고. 자꾸 상상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오히려 반대로 그러면은 이 중고차 판매처에도 그 매달에 판매왕을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 한 명 나한테 소개시켜주라. 난 그 사람한테 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이달에 중고차 왕이 되는 걸 상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거를 그 사람한테 조금 더 그래도 낮은 가격에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들었다 기억난다. 그런 식의 우리도 활용을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맞아. 말이 너무 길어져. 정리한 거지. 그렇게 정리한 거고. 정리했다. 말이 오늘 기네. 하고 이제 요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름 유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